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프로축구연맹 의무위원 김경수입니다. 올해는 코비드-19 때문에 직접 뵙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축구 선수의 시민성 급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방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축구 선수들의 그 시민성 급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은 운동선수라고 해서 그 급사의 빈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높지는 않습니다. 약간 높은 정도이고요. 그리고 그 빈도 자체는 높지는 않지만은 대개 그 실황 중계하는 과정 중에서 그게 발생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인상 깊은 내용들이 대중들에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성 급사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는 드물긴 하지만 발생한다면은 대부분 격렬한 운동할 때 발생되고, 또 안타깝지만은 이런 급사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은 미리 스크리닝으로 완벽하게는 걸을 수 없다,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축구 선수가 아닌 일반적인 환자들의 일반인에 있어서의 그 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사의 정의를 먼저 보면은 심장 장애로 의한 자연사입니다. 즉 사고나 독극물 같은 데서 죽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병에 걸려서 사망한다는 얘기인데, 사망이 이르는 경우가 아주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하는 경우를 지칭하는데, 대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사망할 때까지 시간이 1시간인 경우를, 이내인 경우를 급사로 정의합니다. 이런 급사의 놀라운 사실은 급사를 하는 사람들의 한 3분의 2는 심장질환의 첫 임상 증상인 경우입니다.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급사하는 사람들을 쭉 모아보면은 그 중에 3분의 2는 심장 환자의 증상으로서의 첫 번째 증상이죠. 즉, 처음으로 심장 증세가 나타나면서 그 증세가 급사라는 얘기죠. 그게 3분의 2나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심장병이 심해져서 사망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사망하는 그 형태가 급사 형태로 사망하는 경우가 한 50%가 된다고 하니까, 이 급사는 심장질환 환자들한테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되게 급사가 일어나는 구조는 뭐 정상인한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심장 자체의 기저적인 구조 이상에다가 일시적인 기능적인 스트레스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급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저의 구조적 이상으로 제일 흔한 것은 관상동맥 질환이죠. 동맥경화, 관상동맥이 생기고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비후성 심근증, 확장성 심근증, 선천적인 유전성 부정맥 질환 등등이 있는데, 보면은 중년 이상의 일반인들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도 급사하게 되는데, 그 환자들은 비후성 심근증, 유전성인 부정맥 질환들이 그 원인이 많이 됩니다. 운동선수는 이 젊은이에 해당이 되겠죠. 실제로 보면은 일반인들에서는 75% 정도가 관상동맥 질환이고요. 운동선수 같은 젊은 사람들은 비후성 심근증, 선천성 기형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 기능적인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운동선수와 관련되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탈수라든지 이런 인한 그 전해질의 불균형,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의 저하, 그 다음에 산혈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격렬한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자율신경계의 변화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선수에 있어서의 그 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은 대개 청소년에서는 10만 명에 한 명이 매년 급사하는 빈도를 보이고 있고요. 중년 이후의 경우에는 1000명 중에서 한두 명, 굉장히 빈도가 높죠. 매년 그 정도가 급사로 사망을 합니다. 운동선수, 직업적인 운동선수에서는 10만 명에서 한 2.5명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요. 남자들한테 많고, 그 다음에 종목에 따른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종목적인 차이로기보다는 그 선호하는 종목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 표현이 다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운동선수에서의 시민성 급사를 일반적으로 보면은 35세 이상, 다시 말해서 일반인의 그 중년의 이상으로 되는 그런 경우인데, 실제로 축구 선수들은 이런 해상이 더 이상이 안 되겠죠. 35세 같으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골프 선수들, 어쨌든 그런 경우들은 역시 관상동맥 질환이 주로 원인이 되고요. 35세 미만 우리 축구 선수들 세상일 때는 제일 흔한 원인이 비후성 심근증입니다. 심근이 두껍게 되는 그런 질환이 있고요. 선천적인 관상동맥의 어떤 기형, 그 다음에 부정맥을 일으키는 유전성 질환들,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비후성 심근증이 제일 많고요. 종족별로 보면은 백인보다는 그 유색인종들, 흑인, 그 다음에 항생인종들이 급사의 비능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근본적 원인이 되는 질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것은 정상인의 심장입니다. 이 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심근인데요. 심근이 비기형적으로, 기형적으로 굉장히 두꺼워지죠. 특별한 원인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손쉽게 심전도로서 진단보다는 이제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죠. 심장 QRS 컴플렉스라는 이 볼테이지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허혈성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눈치가 챌 수 있고요. 확진은 초음파를 하면 간단하게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둥그렇게 크게 보이는 덩어리 같은 것들이 심장 근육 덩어리거든요. 심장 초음파로서 쉽게 진단이 가능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들은 관상동맥이 나오는 선천적 기형들의 여러 가지 종류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관상동맥이 폐동맥과 대동맥 사이를 나와서 이렇게 주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격렬하게 운동을 할 때는 대동맥도 늘어나고 폐동맥도 늘어나서 그 사이는 관상동맥이 눌려져 가지고 심근 허혈 급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선천적인 그 부정맥을 일으키는 병인데요. 이 근육 자체가 이 지방으로 변해가지고 여기서 전기생리학적으로 부정맥이 발생해서 급사까지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한 젊은이에서의 급사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운동이 급사를 유발시키는가? 운동 자체만으로는 생기진 않고요. 아까 얘기한 그 기존적인 어떤 서브스트레이트가 될 수 있는 질환들에다가 운동은 그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그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카테콜람이라는 교감신경계 물질이라든지 산혈증, 탈수 이런 것들이 격렬한 운동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운동선수의 그 생리적인 심장 변화, 병적인 게 아닌 걸 얘기합니다. 생리적인 심장 변화가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운동선수의 심장, 아틀레스 하트라고 하는데, 이 아틀레스 하트는 보면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트레이닝을 함으로 인해서 심장의 기능이라든지 구조적, 정기적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심장 비대의 모습을 보이고요. 맥이 굉장히 느리게 오거나 심전도에서 허혈성 심전도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말하지만은 생리적인 변화로 운동 능력 향상에 기하는 것이지 병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운동선수가 아닌 환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병적으로 봐야겠죠. 다시 말해서 그 정상적인 운동선수의 심장과 병을 갖고 있는 환자의 심장과에는 이런 겹쳐 보이는 그레이 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레이 존이 과연 진짜 병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운동에 생긴 정상적인 문제인지 감별하는 것이 우리가 환자를 스크리닝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 잠재적인 그 급사의 위험을 갖고 있는 환자를 갖다가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신뢰성을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아까 얘기한 아틀레스 하트라고 해서 운동선수의 심장이 그런 그레이존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검사 도구가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코스트 이펙티브한 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 심전도라든지 심장 초음파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한 진단 도구라고 볼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직업적인 운동선수가 되기 전에 선발에 대해서 이제 여기 참여하려고 하면은 환자를 갖다가 이런 잠재적인 위험 인자를 배제하고 선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스크린을 하게 되는데 그 스크리닝 프로그램은 뭐 자세히 하려면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빈도도 낮은 환자들 굉장히 싸고 운동수가 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빈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검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 비효율적인 문제가 된다 생각해서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은 전문의가 가족력과 환자의 가거력을 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신체적으로 혈압을 재고 청진해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심전도 기본 심전도를 찍는 것으로 1차적인 스크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이 세 가지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파티시페이션 테스트를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12리드 심전도에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통상 심장 초음파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비후성 심근증이 가장 흔한 급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후성 심근증을 잘 알아낼 수 있는 심장 초음파가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피파 러시아 월드컵에서 이런 급사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많은 캠페인과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고 해서 많은 홍보와 개몽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운동선수가 갑작스럽게 급사를 하게 될 때는 먼저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예. 운동하는 과정 중에서 환자가 심장정지가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왔다는 사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non-contact collapse죠. 환자가 부딪히질 않았어요. 선수가 뭐 같이 뛰어서 뭐 이렇게 점핑하다가 부딪혔다든지 그게 아닌데 그냥 쑥 걸어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심정지로 간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정지가 되면 이제 여기 어디냐 건드려 보고 해도 의식이 없다는 거죠. 반응이 없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 문제입니다. 심정지가 와도 한 몇십 초간은 숨을 쉽니다. 물론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고 굉장히 괴로운 뭐 아주 거치는 숨소리가 되게 되는데 여기 숨을 쉬니까 아직 심정지가 안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숨을 안 쉬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환자가 심정지가 오면은 다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초기에는 이 소위 말하는 경련을 일으키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막 비틀어지고 발작이 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환자가 움직이니까 아직 심정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게 갑작스럽게 특별한 경고도 없이 환자가 첫 번째 논컨택트하게 의식을 잃었는가, 그 다음에 반응이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숨을 안 쉬는가, 쉬더라도 부기적인 호흡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막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움직인다고 해서 심정지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서든 카디 어레스트를 눈치를 채는 필드에서 눈치를 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심정지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눈치를 챈 다음에 여기는 뭐 심판이 뭐 들어오라 마라 이런 걸 관계없이 누구든지 빨리 끼어 들어가 가지고 심정지인지를 확인하고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빨리 환자를 병원으로 운반할 수 있는 앰뷸런스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뭐 옆에 있던 뭐 시스템이 돼 있으면 바로 오도록 연락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바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다 갖추고는 있지만은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에 하는 과정에서 필드 가운데 있었으니까 뭐 자동 제세동기인데요. 이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동 제세동기
요즘 뭐 공항이나 뭐 은행 이런 데 가봐도 다 있잖아요. 저희 병원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함으로써 아주 효과적으로 재세동이 가능해서 소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하는 도중에 빨리 이걸 가져오라고 해서 재세동을 하면 환자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뭐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프리-컴피티션 메디컬 어세스먼트를 미리 해야 된다. 그리고 선수들은 규칙적인 메디컬 평가, 의학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매치마다, 트레이닝 세션마다 메디컬 액션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 재세동기를 갖다가 갖다 놔야 된다. 그 다음에 모두 CPR에 대해서 익숙할 수 있도록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에듀케이션 트레이닝을 갖다가 모든 관련자에게 다 해야 되고, 주치의들은 선수들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관찰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피파에서 2006년도에 프리-컴피티션 메디컬 어세스먼트에 메디컬 히스토리하고 심전도 플러스 마이너스 에코카디오그램 이걸 갖다가 의무사항 권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메디컬 액션 플랜 아까 말씀드린 같은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 재세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때 포스터에 2라는 시간이 적혀 있었는데 2분 내에 재세동을 하게 되면 100% 환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생술 하면서 바로 저걸 설치하게 되죠. 이번에는 이제 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전문 응급구조대원이나 의사,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 심폐소생술 말씀드리는데 이 심폐소생술은 중요한 것은 심장이 멎을 때부터 소생술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뇌순환이거든요. 심폐소생술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심장이 아니고 뇌입니다. 제일 약한 부위가 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분 동안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다면은 한 30% 미만밖에 소생을 하지 않습니다. 소생을 하더라도 뇌의 영구적인 손상을 받아서 예후가 좋지 않게 되죠. 8분 정도 지나면은 사망 100%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5분 이내에 재빨리 소생술이 시행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인 목격자에 의해서 전문가 오기 전까지 소생술을 시행하고 가능한 한 빨리 공공장소에 있는 자동 재세동기를 이용해서 재세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하는 방법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 환자가 심정지가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심장 마사지일까요?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심정지가 의심이 된다 하면은 마사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빨리 119를 불러줘. 우리 팀 오라고 그래.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제일 첫 번째 스텝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유지. 사실 기도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구강대 구강 등으로 해서 호흡을 갖다 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구강대 구강 호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호흡을 하지 않고 심장 마사지만 해도 같은 효과를 본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에서는 구강대 구강 호흡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심장만 누르면 되는 거죠. 심장을 누르는 방법은 이렇게 손을 깍지에 껴가지고 이 가슴에 중간 이하 부위에 대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돼서 손에 손꿈치라고 하나요? 발꿈치 같은 손꿈치가 딱 되도록 해서 팔을 쫙 펴야 돼요. 팔을 이렇게 벌려서 하게 되면은 팔 힘으로 누르게 됐거든요. 그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딱 펴서 체중으로 누르는 겁니다. 몸 전체가. 이렇게 해서 하고 대개 100분에서 분당 120번. 그
그래서 꺼지는 정도는 4, 5cm 정도 꺼지도록 이걸 해야 되는데 뭐 4, 5cm야 이렇게 자기가 보면서 한다고 하지만은 100분의 100이 100과 120 정도의 속도로 어떻게 할 거냐가 상당히 관건이죠. 누가 옆에서 스톱워치를 재주지도 않고. 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저걸 어떻게 내가 쓰지? 걱정하실 게 필요가 하등 없어요. 있다면은 저걸 가져오면은 안에 뭐 녹음 장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걸 다음에 환자를 어떻게 하세요? 어디다 붙이세요? 다 물러나세요? 이런 지시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라도 그것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면은 손쉽게 시행할 수가 있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변에 많이 있게 되죠. 그죠? 그러면 아까 110번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하면서 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 분당 비트 퍼 미니트가 110되는 음악 노래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싸이의 챔피언, 우리나라에서. 저 한번 눌러볼 수 있을까요? 저 한번 눌러봐 주세요.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이 음악이 분당 비트레이트가 한 110회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서양 음악에서는 유명한 팝송 같은 게 있는데, 이 디스코 가락이죠. 다음, Staying Alive라는 걸 한번 들어보실래요? 비지스의 Staying Alive, 살아있어줘 라는 음악인데, 이 음악도 110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가락을 기억하면서 마사지를 하면은 분당 110회 정도로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예. 마지막으로 미국 그 심장학회에서 심폐소생술 collapse, it's important to act fast. Helping to save a life is easier than you might think. Just start hands-only CPR. The first step is to send someone to call your local emergency response number or call it yourself. Then get directly over the victim. Put the heel of one hand in the center of the chest. Then put your other hand on top of the first. Then push hard and fast in the center of the chest until help arrives. It's important to push at a rate of at least 100 beats per minute, which is about the same tempo as the song Staying Alive. Let's hope you never have to use hands-only CPR. But if you see a teen or adult suddenly collapse, don't be afraid to try it. Remember, call your local emergency number, then push hard and fast in the center of the chest until help arrives. Your actions can help save a life. 네, 이렇게 심폐소생술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은 모두 다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뭐 질문 받진 못하지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요. 자, 이것으로 축구 선수에서 있어의 그 급사 예방에 대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